강남 대치동에서 20년간 입시 교육을 또 진행하신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제 2학기를 앞둔 만큼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방학 동안 사실 뭐를 시켜야 되나,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냥 또 학원 끊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교육비가 네. 작년 기준으로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26조로 사상 최고가 됐거든요. 네. 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그 입시 경쟁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한 30-4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반 이상은 뭐 4년제 대학을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4년제 대학을 간다기보다는 빨리빨리 뭐 직업 기술이나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서울권으로 자꾸 일자리라든지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들이 굉장히 요즘 위태위태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식의 쏠림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었는데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선호 폭은 더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인원이 사실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라고 하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 영어 유치원 학비가 대학 학비보다 더 비쌉니다. 네. 한 달에 뭐 200, 300 정도 하고 그러면 한 학기 하면 몇 천만 원 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뭐 영어도 잘하고 어느 동네에 갔더니 걔네들은 서로 헤이 케빈, 제니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를 한대요. 네, 그러면 이제 비학군제 가시다가 거기 딱 가고 그러면 이거 뭐야 완전히 딴 세상에 우리 애들 뒤처지고 있는 건가? 빨리 와서 여기서부터 영어하고 요즘은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학년 때부터 영어 열심히 시켜가지고 초등이나 뭐 중등 되기 전에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서부터 수학도 지금 뭐 사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해야지라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학군지에 오게 되면 그게 더 심하죠. 네. 이게 다 이제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다 영어는 무슨 학원 다니고 수학은 사고력 수학을 뭐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습지를 풀고 학원도 다니고 화상 영어도 하고 뭐 이런 뭐 또 문법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영어만 해도 학원을 3개를 하거나 사교육을 3개 하거나 너무 많네요. 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 경쟁의 상황에서 제가 어떤 표준을 해서 이거 이때는 뭐 1학년 때는 뭐 하십시오, 이해하시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전반적인 제 기조는 유초등 저학년 때는 인지 공부를 많이 시키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공부 그릇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문제집 푸는 공부가 우리 아나운서님은 재밌었나요? 아니요. 재미없었죠. 근데 책 보거나 무슨 활동 중심으로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막 몰입해서 책을 읽거나 그런 건 재밌잖아요. 재밌죠.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는 짧고 굵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유초등 때는 사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오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몸과 마음의 체력을 길러두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습지라든지 학원을 많이 보내면서 요즘 진을 빼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때 전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3년 열심히 했더니 원하는 대학을 갔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많은 이유를 그러니까 한 학년이라도 먼저 선행을 하고 애가 어렸을 때 뭐라도 하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시켜야 되지 그러지 않은 애들은 다 뒤처지잖아 이런 결론으로 가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좀 기다려주면 부모가 기다려주면 치고 나올 애들이 씨가 마른 거예요. 모든 애들을 다 학원을 보내고 모든 애들을 다 학습지를 풀리게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이 빠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똑똑하고 부모랑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아이들이 10에서 15% 남는 거죠. 나머지는 따라오는 듯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름방학 때 뭘 많이 시켜야지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좀 우리 유초등 저학년이라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나 뭐 주제 그런 거 갖고 몰입 독서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거나 하브루타라든지 토론식 교육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좀 그러는 게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문제집 푸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기보다 만약에 역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역사에 관련된 책, 재밌는 책 같은 거 더 읽게 하고 수학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을 막 이렇게 무리하게 땡기는 것보다 초등 저학년 때는
본인 수학자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네. 뭐 수학 관련된 만화라든지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게 양적 선행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 자주. 양적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몰입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걸 하나 제가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근데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도서관에 지금 여름방학 같은 데 가가지고 부모가 아무런 개입하지 않고 아이가 무슨 책을 뽑아오는지만 1년 동안 기록만 해주세요. 기록해두면 그 경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한 가정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의학 계열에 좀 계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의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최근 3, 4개월 동안 읽은 책을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볼래? 그랬더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다음에 세계 지리, 그다음에 뭐 한국사 이야기 이런 책들을 뽑아온다는 네.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역사나 지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내가 의대를 가거나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니까 내 적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어떤 영향을 자꾸 주고 틀어주고 그러면 네. 내 진로나 적성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 저학년 때는 좀 아이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몰입하는가 그런 걸 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좀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원론적으로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부모님은 다 매뉴얼을 주기를 원해요. 1학년 때는 무슨 책을 보고 특히 영어하잖아요. 네. 영어는 특히 그 레벨마다 보는 책들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노래로 함께하는 영어 뭘 하고 그다음에 무슨 리틀 무슨 저기를 하고 리틀 박 뭐를 하고 뭐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에서 다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벨에 집착하시는 부모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네. 토드 로즈 교수님의 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평균의 종말. 이거는 A에서 B로 가는 어떤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들이 다 A에서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뭘 해야 돼, 무슨 책을 몇 권까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아이랑 어긋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주변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죠. 같은 또래 엄마들과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그럼 거기서는 비교 경쟁, 그래서 뭐 하나. 그 시간에 월부를 들으시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시는 부모님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손주은 선생님 강의 네. 여기 나왔던 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뭐 출연했던 강의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손주은 선생님이나 심 선생님 얘기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이거 좀 귀 기울여서 생각하고 우리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수직적 모임. 같은 또래면 안 돼요. 같은 또래면 비교 경쟁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보내본 언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보내보는 그런 선배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다 보내고 대학까지 보낸 분. 더 좋은 거는 대학까지 보냈는데 취업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네. 그런 가정들이 거의 뭐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35만이 대학을 가서 지금 10에서 15만 취업되고 나머지 25만이 돌고 돌아 비정규직이에요. 요즘 캥거루 부모 그렇게 많대요. 네. 그 현실을 보고 난데 그 학부모님들은 막 지금 뭐를 달려야 되고 우리 애가 이때 못 끝내야 되고 사고력 수학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 선배님 물어보면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다 쓸데없더라. 공부는 지가 해야지. 위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중학교 가면 바로 꼬꾸라져. 내가 다 시켜봤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본인의 실패담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하긴 그러네요. 정말 사랑하는 후배라든지 아니면 그 동생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서 이게 그때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다 보내보고 지금 이렇게 취업 안 되고 집에서 맨날 저렇게 나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심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이런 부모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없으면 책을 봐야죠. 그렇죠. 책을 보고 방송을 듣고 그런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뭐 하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봐요. 선생님은 그럼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린데 잠을 충분히 재우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네. 마음 근력 기르는 데서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잠을 아이들을 적게 재우거나 9시 이후에 깨어있는 나라가 선진국에 없습니다. 특히 근데 온전한 잠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잠자기 한 3, 4시간 전에 뭘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그럼 몸이 계속 깨어있는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수면이 안 되거든요.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지막 쓴 거 이후에 2시간 이후에 각성이 풀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고 8시간을 잔다고 그래도 10시에 자가지고 뭐 6시에 일어나서 8시간 잔다고 그래도 10시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다가 자면은 12시부터 잠든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재우고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몸 튼튼, 네. 마음 튼튼한 아이가 되게 하고 네. 또 저희가 하루에 10분씩 사자 수학을 합니다. 사자 인문학 지혜 독서. 그래서 인문학 지혜 독서 하면은 굉장히 뭐 좋은 게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네. 요즘 훈육에 있어서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서 막 훈육하는데 힘든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네. 아이들이 굉장히 또 말도 잘 안 듣고 뭐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를 뭐 너는 하지 마,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전에 어떤 육아의 기조는 아이들한테 애원하거나 부탁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라 막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서는 부모가 권위를 갖고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수평적인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권위를 갖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자녀 교육이나 우리나라 명문 사대부 교육에서는 부모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고전의 기초에서 그 사자 수학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끼리 형우 제공하고 네. 불감 원노하라. 이 형은 동생을 우애 있게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고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막 6살, 4살인데 막 싸우잖아요. 네. 근데 사자수학을 같이 배웠어요. 네. 배운 어떤 그 인문학적인 기초가 있으니까 막 싸우고 그러면은 큰애 불러가지고 형우 제공하고 불감 원노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딱 평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걸 배웠으니까. 미리 그 이전에 배웠으니까. 잔소리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우고 그래? 형이니까 양보를 해야지. 뭐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감정 소모만 사실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40과정에 같이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 인문학 지혜 독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를 잠을 충분히 재우고 또 몸 튼튼하게 지켜주고 인문학 지혜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길러주고 또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자를 읽습니다. 한자를 그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자를 그림으로 네. 사자수학 그래서 먹을 식자를 좋아해요. 날생자를 좋아하고. 네. 네. 그 모양이 마음에 든다고. 그 모양이 하나요? 마음에 든다고. 그림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럼 재밌게 한자를 익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재밌게 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네.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사자수학 하루 10분 한다고 뭐 학원을 보냅니까? 그럼요. 뭘 합니까? 네. 그다음에 애 잠 재운다고 뭐 학원을 보내나요? 아니면 애들 뭐 밖에 나가서 킥보드 같이 타고 운동해 준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작년도에 우리 아이들 둘 사교육비 제로. 하나도 쓰지 않았죠, 시골에서. 다 지금 말하는데 요것만 다 하고. 요거 네. 가지고 다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병설 유치원, 네. 돈 안 드는 사립도 아니고 영어 유치원도 아니고.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아이 이름 앞으로 뭐 투자를 해주든지 통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러고 싶지. 이제 그 돈을 그게 앞으로 얘가 영어를 얼마나 잘할지 인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데.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아이가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밀어줄 목돈도 마련하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부터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까? 굳이. 라고 하는 게 제 20년 입시를 해보고 교육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드는 생각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의 조언을 한번 참조하셔서 실제로 소장님도 그 나이 때에도 아이들을 또 키우고 계시니까요. 네네. 부모님이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어떨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그냥 뭔가 마음 편하게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이에게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요? 초등 4, 6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집 푸는 공부, 인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조금 판단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아이의 입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좀 예를 들었죠. 네.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이 아이의 공부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똑같은 시험지를 2세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5학년 지금 1학기에 있다. 네. 그러면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 그 한 단원 앞선 거예요. 네. 약간 예습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습 시험.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노력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예습 시험을 봄으로써. 그렇죠. 요거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시험지를 2세트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네. 한 세트는 시험 상황에서 아까 40분, 30문항 그거에서 다 보고 좀 쉰 다음에 네. 이거를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이때는 시간 제한 없이 네. 40분이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북으로 사전을 찾아봐도 되고 수학 공식을 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노력을 하고 정말 집중해서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점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두 번째 테스트가 끝나면은 그때의 두 시험지를 같이 한번 채점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채점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A 시험 환경에서 본 게 50점인데 네. B인 환경에서 본 게 90점일 수 있죠. 네. 이 학생은 지금은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들로산으로 뛰어들고 막 놀기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별로 공부 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90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학군지로 간다든지 네.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노력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스킬만 네. 더 장착을 해주면 90점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근데 지금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A가 30점이 나왔는데 네.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했는데도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부 역량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학군지에 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내가 올릴 수 있는 점수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얼마든지 쉽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중고등에서도 똑같은 공모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가 이 뭐 대치동으로 목동으로 가서 이 중학교, 굉장히 경쟁이 센 중학교예요. 100위권 중학교인데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도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로 뭐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학군지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게 저희 가정 자체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네. 아버님이 사업이 뭐 안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됐어요. 네. 거주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살면서 시골에서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책만 열심히 보고 뭐 그 TV도 없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를 여기서는 뭐 이 시골 학교에서는 한 1등 하고 그러는데 도시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도시에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죠. 제가 거의 올백을 맞고. 네. 제가 이게 되네? 여기 와서 나는 문제집 푸는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네. 그때 뭐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책만 열심히 읽고 백과사전만 읽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독서력과 이 몰입 독서했던 그런 능력들이 문제집 푸는 거, 역량만 갖춰 공부 그릇만 갖춰주면 시험 환경이라는 데 와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약간 이렇게 비학군지에 있다가 학군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중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는 중학교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수능 문제긴 하지만 네. 우리 족보닷컴이라는 데 가면 그 대치동에 있는 뭐 A 중학교의 시험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목동에도 다운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네. 유료 사이트인데 네. 다운받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두 세트를 국어 시험지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그렇죠. 해보고 또 하나는 오픈북.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이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학업 성취도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네. 중학교 학업 성취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는 가중학교, 굉장히 선호하는 중학교인데 네. 학업 성취도 가면 국어가 평균이 아까 90.8, 네. A가 72.9%. 그러니까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네. 수학이 평균이 87.3, 90점 이상 맞은 애가 64.4%, 영어가 83.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만약에 공부머리 테스트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안 한다면 풀기는 힘든데 국어는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국어는 뭐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은 영어를 해볼 수 있고요. 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중학교 문제를 다운받아 가지고 국어를 풀어봤는데 내가 한 80점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 가면 무조건 B구나. 지금 평균이 98점이고 네. A 90점 넘는 애가 72.9%.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고 네. 이거를 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등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등수 자동 계산기라는 네. 걸 통해서 네. 약간 그 내신 성적 등급도 한번 산출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대치동에 있는 100위권 고등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네. 만약에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 이 정도 A가 지금 72%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로 해서 오픈북 테스트로 해서 8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5, 6등급 이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를 가도 나는 A는 받기 힘들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너무 센 학교인 거야. 네. 근데 지금 오픈북으로 풀었는데 이 아이가 국어가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A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평균보다 내가 잘했네. 네. 그리고 지금 초등 내가 6학년인데 대치동 중학교 2학년 국어 문제를 오픈북으로 해서 내가 정말 1,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은 90점 이상 넘을 수 있으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중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 학교는 내신이 어렵대더라, 뭐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을 기초해서 하면 자꾸 불안하거든요. 선택할 네. 때도.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세 군데 정도를 해서 아까 족보닷컴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공무원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내가 경쟁력이 있구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저는 뭐라고 드리냐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상위 20에서 30% 정도 학업 성취도 기준에서는 B 이상 정도 나올 학교로 가는 게 나한테 맞는 최적의 학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1부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언제 이사 가는 게 굉장히 좋으냐. 네. 그거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B 정도 나올 실력이 됐을 때가 아이가 준비됐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퍼즐이 맞춰지죠. 네. 그래서 5, 6학년이면 가면 되겠지. 갔는데 7, 8등급을 해봐요. 고등학교 때 가서. 안 가니만 못한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대치동에 가면 어떻게든지 다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근데 이 표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대치동의 A고등학교라고 네. 지금 진학 상황 보십시오. 서울대 23명, 23건입니다. 네. 재수 중복 포함해서 의학계열 82건을 보내는 네. 전국 100위권 학교,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학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탑 10건까지 해서 합격 건수로는 거의 한 200건이 넘어가고, 그럼 이 학교 가서 한 60등 안에 들면은 탑 10은 무조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학교 재수비율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취도 보세요. 네. 성취도에서 대치동만 가면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이 지금 73.9잖아요. 네. A 맞은 학생이 17.8%입니다. 상대평가 내신에서 상위 4%가 1등급이거든요. 네.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90점 이상, 이게 또 딱 90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수행이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90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이 어려운 시험에서 90점 정도를 맞았는데 네. 이 학생은 지금 1등급이 아닌데 100점 정도가 맞아야지 사실은 1등급이겠죠. 네. 그러면 이 학생은 90점 정도 간신히 맞아서 성취도 A에 들어갔다라 그러면 3등급인 거예요. 이 학생이 비학군제 갔으면 1등급이죠. 그렇겠죠. 대치동에 왔기 때문에 3, 4등급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DE 비율을 보세요. 이 거의 50점대인 네. 학생이 19.2%. 근데 60점대인 학생이 17.5%. 그럼 5, 60점대인 학생들이 거의 40% 육박하죠. 네. 대치동에 와서 있으면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D2로 밀려가지고 내신이 5, 6등급 이하로 밀리면은요, 비학군지에서 내신 1등급 받아가지고 수능 최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내가 그러면 이 정도의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엄청난 거주 비용과 네, 사교육비를 쓰고 6년에 거의 억에 가까운 네. 비용을 쓰고 이렇게 있었나?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썼던 카피가 그거죠. 대치동에서 실패한 가정은 조용하다. 근데 이렇게 갔는데 6년을 투자했는데 입시 성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입시 성과가 안 나오면은요,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1, 2월 때에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전화를 형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겁나잖아요. 네. 사실 자꾸 우리가 아이 교육에 올인하면 본인의 자존감이 아이의 성과에 좌우됩니다. 그 애는 성적이 안 나온 건 나는 나고 이게 안 돼요. 네. 얘한테 지금 올인을 했기 때문에 얘 성적이 나와야 내가 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전화를 좀 못 받죠. 네. 그다음에 설날이 오죠. 설날 때, 명절 때 못 모이죠.
형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번에 그 시험 보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영어 유치원부터 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쏟아붓고 대치동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형님? 근데 우리 지금 동네에 있는 얘는 농어촌 우수자 전형을 해가지고 어느 대학 탑 20위권 대학을 갔던데? 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좀 쏟아부었는데 탑 30위권도 안 된, 재수해야 되나 삼수해야 되나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면 이런 얘기를 우리 내 후배 동생들 그다음에 새로 결혼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거 얘기해 줘야지. 나의 실패 경험담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조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 가면 이런 수치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내치동으로 이제 가는 거죠.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라고 하는 걸 막연한.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요즘 다 똑똑하시고 대학 나오시고 그랬는데 네.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데 참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 심리의 문제.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도 투자도 제가 넘버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러티브에 기초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교육도 똑같이들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 학교 알림이랑 제 책만 학군제도 책만 딱 봐도 이러네 지금 통계가 산수만 해봐도 되잖아요. 네.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서 10에서 15만이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나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고 나머지 20만 가까이가 돌고 돌아 비정규직이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애가 상위 15에서 20%될 가능성이 많을까 하위 80%될 가능성이 많을까 산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하위 80%, 그러면, 그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한 30-40%라고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해서 아이가 한 80점, 오픈북 테스트로 해가지고 7-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입시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문제집 푸는 공부에 쏟아 부어도 성과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쓸데없이 그런 사교육비 쓰거나 그다음 높은 거주 비용 감당하면서 학군지에 가기보다는 전월세 가서 하기보다는 실거주 비용을 낮추고 학군지에 가고 싶으면 집을 사두시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집을 사두고 그다음에 애를 좀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른다면은 그냥 공교육만 시키고 사교육비를 절약해서 아이 이름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셔서 아이가 나중에 정말 뭐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유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사회 나와서 뭐 하고 싶을 때 목돈으로 네 이름 앞으로 1억은 만들어 놨어. 지금 웬만한 요즘 학군지에서 중고등 사교육비 쓰는 게 6년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1억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아이 이름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두든지 뭐 적립식 그런 뭐 저기를 해가지고 하나 모아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목돈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은가요? 훨씬 이성적. 네, 이 이성적인 사고가 통하지 않는 이 감정과 내러티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희망과 애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이제 막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머리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족보닷컴 그런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인지 능력을 조금 키우는 교육이 사실상 고학년 때는 조금 시도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지 공부가 된다면 가성비를 생각하면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입시 공부를 해서 전문직 같은 걸 하는 게 제일 저렴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의대나 로스쿨을 간다. 미국 쪽으로 유학 보내서 그렇게 가려면은 거의 한 8억에서 10억이 듭니다. 그렇죠. 네. 대학 학비만 해도 거의 1년에 생활비하고 1억, 100대 정도 되면 1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학비가 비싸다 그래도 1년에 뭐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좀 뭐 정도라고 하기는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사실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고 로스쿨 학비도 그런데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파일럿이 꿈이에요. 그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애가 구형수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군사관학교 보내면 되죠. 공군사관학교 학비는 얼마입니까? 공짜죠? 공짜인가요? 옷도 주죠? 먹여주고 재워주죠? 그리고 남학생이면 군대 문제도 해결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의무복무기간 마치고 나면 민항기 조정사로 가실 수 있죠? 웬만한 민항기 조정사 뭐 연봉은 거의 뭐 억대로 알려져 있죠? 뭐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돼준다면 애가 국영수만 돼준다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데 애가 공부가 안 되는데 나중에 파일럿의 꿈이 생겼어. 그러면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 이런 비행학교를 보내야 돼요. 영어 배우고 그 비행 시간 채우고 그러면 거의 한 뭐 1억이 넘게 듭니다. 그 비용을 따고 해서
비행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와도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조종사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을 못한 분들을 이제 비행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경쟁을 또 뚫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밀히 말해서 아까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서 공부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5, 6년 정도 앞으로 중고등 5, 6년을 문제집 푸는 공부 쪽에만 올인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네. 그 상위 10에서 25%를 위해서 나머지 7, 80%가 희생되는 입시의 들러리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이거를 학교나 학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유튜브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네.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 못하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가는 중심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사실 이런 방송이나 책을 보시고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신 얼마나 또 많은 또 명문대 네. 가신 제자분들 얼마나 네.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명한 학군지 출신이 아닌데도 1등 놓치지 않았고 네. 결국 명문대 간 학생들 네.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300위권 이하 학교, 비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뭐 서울대라든지 의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탑10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을 그렇죠. 받아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춰줘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내신을 1등급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실함입니다. 완벽한 로드맵이나 정보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요즘 수행평가가 거의 20에서 30%고 학생부에 있어서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써주는 세부특기 상황 네. 얘는 굉장히 성실하고 잘한다. 근데 요즘 이제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회적 문제도 좀 되고 그러지만은 네. 어떤 학생이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런 학생의 학생부를 선생님은 우리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선생님이라면 잘 써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유 대충 뭐 하는 대로 이렇게 써주고 싶으세요? 너무 잘 써주고 싶죠. 너무 이 아이는 진짜 잘 돼야 되고 꼭 뭐 훌륭하게 돼야 응원하게 알면은 되겠죠. 응원하게 되고 잘 써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국 100위권, 200위권으로 다 빠져나가서 웬만한 300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나 의대를 바라는 최상위권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 없습니다. 다 특목자사고나 200위권 학교로 다 학군지 학교로 빠져나간다. 나머지는 중하위권이에요. 그럼 이 지금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르칠 만한 막 그 동기부여가 막 될까요? 네. 면학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어렵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려운 문제 풀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보석같이 빛나는 애들이 한두 명 앉아서 네. 열심히 설명하면 반짝반짝 알아서 듣고 숙제도 잘하고 성실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러면 열심히 잘 해주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성실함과 성실함. 넘버원은 성실함이고 넘버2는 좋은 관계성이에요. 좋은 관계성은 수직적 관계성, 수평적 관계성. 수직성 관계성은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인사 잘하는 거죠. 좋은 관계성이죠. 네.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가 되는 거고 수평적인 관계성은 친구들한테 친절하고 배려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사자수학 할 때 저희 아이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언어 공손. 어른들을 할 때는 언어 공손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친절하고 배려 있게. 그게 네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공손하게. 친구들하고 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고 배려하게. 수직, 수평. 수평. 그쵸? 수직적 관계성, 수직적 소통, 수평적 소통. 이 두 가지를 근데 이거를 누가 인성적으로 교육을 잘해서 가르쳐줬든지 애가 뭐 타고난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을 잘 알아서 이것도 이제 사회 소통 능력이라고 해서 그 하워드 가드너는 네. 인지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IQ처럼 하나 지능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회 소통 지능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서적 안정성과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왜 그러냐, 이 멘탈이 지금 입시에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그러면 멘탈이거든요. 아까 100위권, 200위권의 경쟁이 센 학교에서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네. 그 가운데서도 성적이 안 나와도 그래도 면학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을 받으니까 나는 여기서 멘탈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멘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300위권 이하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좀 쉽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또 나에게 자극을 주는 애들은 없지만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도 갈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수능 시험장에서도 멘탈이 중요하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보다 대부분 1, 2등급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내신은 축구로 비유하면은 일종의 조별리그예요. 내가 한 내신을 망쳐도 다음 거를 잘해서 그러네요. 뭐 네. 메이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근에 뭐 중요한 경기 패하고도 나중에 독일을 꺾고도 뭐 16강에 올라가고 뭐,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수능은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아, 이 경기에서 지면 짐 싸고 가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내가 잘못 보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해야 돼. 네. 그다음에 내 기대를 갖고 있었던 선생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한 문제 잘못하면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기 실력을 120% 발휘하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멘탈이 단단한 멘탈이 멘탈 있어야 되는 거죠. 멘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현재 입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하는 거고 회복 탄력성과 마음 근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 이 얘기가 안 먹히네요. 학원은 어디로 가고 문제지를 어디로 풀고 이런 거를 막 정보를 찾으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네. 모든 입시가 80% 실력의 20% 멘탈이거든요. 근데 80% 실력은 부모가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20% 멘탈은 부모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또 집안에서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실력을 120% 발휘할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 소통하는 능력, 집에서 그렇게 마음 근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